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또 파생 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해당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만큼 일단 관건은 세율일 겁니다.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시장과 또 국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월 4일까지 세계 최대 산업기술 박람회인 하노버 메세 2025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렸는데요.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번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도 역시나 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이 핵심 화두였다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와 유럽의 제조기업들의 협업 사례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유럽이 제조기업을 내세워서 데이터 공유 생태권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짚어보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와는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협상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상호관세는 90일간 이제 전부 다 유예를 중국만 제외하고 유예시킨 가운데 이제 국가별 협상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제 이미 제안이 왔고 협상이 물밑 협상이 시작된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인도, 영국, 호주까지 5개 국가와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협상은 시점도 딱 찍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을 한 게 뭐냐면 동맹국들이 이런 선점하는, 협상을 먼저 하는 선점자 이점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상을 먼저 하는 게 좋은 조건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협상 속도를 좀 빨리 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뭐 먼저 협상하는 게 나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협상에 임할 예정인 거죠. 구체적인 이제 일정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사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에서 이제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제 안덕수 장관을 이제 필두로 한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 측과 본격적인 이제 방미 일정 같은 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사전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름에 이제 다음 주에 실제 미국을 방문해서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도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요구하는 사항, 또 양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꺼내놓고 조율하는 과정이 협상의 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측의 협상 목적은 뭐 자명하죠.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돼 있는데 이대로 가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무관세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카드를 미국 측에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뭐 지금 미국 측이 원하는 사항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뭐 일단 비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 중의 하나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 혹은 뭐 조선업 협력 이런 부분
부분들이 미국 측에 제시할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빠른 협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좀 신중하게 임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지적도 있나 봐요. 네, 지금 물론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협상에 임해줄 필요 없이 좀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반 트럼프 행정부 내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에 있어서 강경 일변도에서 최근에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 또 미국 내에 정치적 압박이라든지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좀 급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팀 내에 좀 이견들이 표출된다라든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고 정치 일정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게 이제 어떡해요? 하반기에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끝나면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의 타겟은 감세. 네. 입니다. 이제 이런 감세안들이 반영된 내년 예산안을 의회 심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협상 결과물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협상이 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5개 우방국들과의 우선 협상 이런 것들을 지금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베센트 장관의 언급을 보면 특징이 있는 게 처음부터 완벽한 협상 타결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방향 내에서 먼저 합의사항을 도출하자. 그리고 나서 세부 협상은 추후에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일단은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의 발로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런 미국 트럼프 행정 내의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그 민감 국가 리스트에 네. 포함이 됐더라고요. 포함이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지난 1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이전 막바지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민감 국가 리스트 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을 했고 논란이 됐던 건 우리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 네. 그러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커졌던 사안인 거죠. 네. 당시 이제 시행 예고 시점이 현지 시간으로 15일부. 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됐다, 변경됐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외교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 리스트에 된 포함됐다라고 거다.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네. 내놨고요. 현재 민간 국가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고 다만 이게 미국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에 포함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등에 대해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타 지정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네. 뭐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속하는 이런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 연구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측 인사가 미국에 뭐 건너가거나 미국 측 기술 같은 걸 이제 뭐 열람하려고 하면 일종의 까다로운 절차 등을 거쳐야 되는 그렇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좀 정부가 빨리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반기 채용 시즌이 됐는데 네. 지금 뭐 아르바이트 자리도 네.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채용 가뭄이 심각하다면서요? 네, 지금 체감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IMF 때보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런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몇몇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지난달 그 온라인 채용 모집 인원수를 보니까 네. 4주 이동 평균 기준으로 이걸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 57%나 급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거의 해당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예. 최악에 가까운 수치다. 그리고 또 통계청 고용 통계를 보면 2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사회초년생들. 20대 후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감소폭을 보면 1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 추세에 있고 청년층 20대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도 감소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대 후반의 인구 감소폭을 보면 6만 9천 명. 네. 경제활동 기준으로도 한 8만 5천 명. 그런데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9만 8천 명. 그러니까 지금 고용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20대의 고용 부진 원인이 일자리 미스매치인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들이 많아서 네. 취업을 좀 미루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구인 건수가 많이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근거가 지난달에 제조업 취업자가 11만여 명 줄었다라고 해요. 4년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폭 같은 걸 보면 네. 지금 고용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그 경영계 입장에서는 예견된 고용 한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뭐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경기 침체 우려 커졌죠. 네.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사태 있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짙은 상황에서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이나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어제부터인가요? 네, 어제부터입니다.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네, 시작했습니다. 예. 네. 시장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여러 후폭풍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제 그 음식 주문에 대해 포장 음식 주문에 대해서도 6.8% 네. 수수료 부과한 거고요. 6.8%는 이제 음식값에 대한 6.8%. 네. 제가 5천 원짜리 김밥 주문하면 네. 그걸 제가 포장으로 주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6.8% 340원을 점주들이 포장 수수료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가격이 전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점주들이 반발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포장 수수료가 예전부터 있던 정책이에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 자율 규제 이행 방안 과정에서 포장 수수료가 있긴 있는데 이걸 무료 정책으로 해왔던 거고 네, 1년 네.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었는데 아하, 이제 예.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아까 자유 규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배민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는 네. 이미 포장 그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아, 네. 비교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포장 배달을 하는데 여기는 또 수수료가 되게 낮아요. 네. 현저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배민이 업계 1위로서 영향력을 이용해서 조금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배민 측도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든 아니면 이게 배달 서비스든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운영 개발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동안 수년 동안 면제 정책을 해오는 동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 픽업 서비스가 결국에는 잘 정착이 되면 점주들에게는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수익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점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고요. 일부 점주들은 배민의 이런 픽업 서비스, 배달 그 포장 서비스를 해지 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자 뭐 집단 행동의 일부는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언급하는 등 지금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라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이 결국 뭐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어떻게 될지, 이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게 미칠 파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이주환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뭐 하루마다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조율도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일단 그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보 영향 조사가 뭐 한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무언가 사실은 지금은 관세이긴 했지만 뭐 관세가 됐든 벌금이 됐든 뭔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는지, 네. 뭐 과거에 중국을 제재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 항상 안보에 대한 것들을 이슈로 삼아서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들이 결국엔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 뭔가 본인의 논리가 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네.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어떤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네. 반도체 관세 부과하기 위한 조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안보 영향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미리 다 정해놓고 결국에는 미국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왜 이 관세를 부과했는지라는 논리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이 사실 뭐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그냥 내부적으로 간단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놓고 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부과했다라는 스토리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뭔가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형식적인 절차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화라든가 이런 쪽의 관세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도 전 세계의 모든 국가한테 관세를 차등적으로 이제 부과를 했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0% 일괄적으로 낮췄잖아요. 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145% 관세가 네. 유지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결국에는 중국을 제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데 맨 처음부터 중국만을 하게 되면 또 약간 형식적으로 공정거래에 미국이 침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타겟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방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뭔가 기업별로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들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유연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뭐 원하는 대로 대상을 마음대로 빼줄 수도 있고 중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종 타겟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셨지만 조사를 하는 거라고 이제 대회에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시기나 관세율도 대충 충분히 전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수치를 지금 예상하기는 쉽진 않은데 네.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주말에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라고 일단 네.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그 주 다음 안에. 주가 2주를 말하는지 네. 달력으로 하면은 이번 주에 첫날이 일요일이니까 그 네. 다음 주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뭐 최소한 2주 안에는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관세율이라는 게 국가별로 차등화할 수도 있고 그냥 동일한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대상이라든지 뭐 폭 같은 것들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이런 네, 것들은 네. 지금 25% 관세가 예. 부과되어 있고 예. 보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면서도 그 품목별 관세는 25%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일단은 기준은 2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등을 둘지 아니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악관 발표 내용 혹은 상무부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발표 내용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이 뭐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뭐 조사한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항상 보면은 뭐 슈퍼 이런 이름 붙은 법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을 합법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법조문들이라서 네.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가
구체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할 때도 항상 이 법을 썼고 과거 철강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할 때도 이 법조문을 항상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도 아마 지금 근거를 이 법을 가지고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어디서 봤는데요. 그 뭐 조사와 검토하는데 보통 뭐 1년 이상 1년 정도 최대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조사 기관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를 따지기 어렵지만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측근에서는 준비가 다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벌써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게 네. 올해 안에가 될 건데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다음 주라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느니 뭐 어느 정도 일단 윤곽이 확 드러나야 좀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또 대처할 수도 있고 또 협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더 지금 늦어지진 않았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기업 생각이 입장에서는 드는데요. 뭔가가 어쨌든 구체화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예. 뭐 A 플랜을 갈지 B 플랜을 갈지 아무것도 안 할지 결정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상무국과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가 갑자기 또 지연되기도 하고 또 수치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관세와 관련해서 아마 미국 공식적으로 나온 오피셜리 나왔던 모든 멘트들을 보면은 네.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기업들이 사실은 최소한 1년 정도의 기업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지금같이 뭐 한 주 단위 하루 단위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무엇인가가 확정이 돼야지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뭐 혜택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손실을 줄이는 쪽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다음 주라고 언급했으니까 일단 한번 2주 정도 기다려보고 네.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또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약간 이제까지를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또 로비를 하게 되면은 아하. 일부 품목이나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또 유예할 수 있는 네.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사실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확정이냐라는 것도 우리는 또 항상 윤곽이 좀 드러나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되고 최소한 이것이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서 변동이 없어야 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연성이 있을 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해 본다라면 유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그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서의 표정을 보면은 호불호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좋아할 때, 싫어할 때. 그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활짝 웃을 때가 언제냐 하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을 때였고 네. 그럴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멘트도 굉장히 우호적인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서 그나마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는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들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줄여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2년 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뭐 고용지 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하고 다 연동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방국보다는 좀 팔이 안 두껍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하면 좋겠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세계 각국의 반도체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이상을 또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은 TSMC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들인데 고객들이 사실은 주문을 맡기고 싶어도 공장 캐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줄을 네. 서서 기다리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재료비 인건비들이 상승하는 것들 감안하더라도 네. 그래도 TSMC는 어느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하. 포인트가 있지만 네. TSMC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수혜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곧바로 투자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 협상의 키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별도 관세 적용되는 25% 관세 적용되는 철강, 뭐 알루미늄 이런 쪽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관세가 매겨진다라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세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무관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된다라면 우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으로 수출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1%대이기 때문에 네. 1차적인 피해는 없고요. 네. 하지만 2차적인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건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1위가 중국, 네. 2위가 홍콩, 3위가 베트남, 4위가 대만입니다. 네. 여기서 중국과 홍콩으로 가는 거는 결국 중국 본토에 있는 뭐 컴퓨터가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그러니까 전기 전자 제품을 최종 제품을 조립하는 기업들로 갔다가 결국엔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또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구조일 거고요. 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거는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미국으로 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완제품에 붙게되는 관세 네.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만으로 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TSMC를 통해서 파운더리를 하니까 네. 결국에는 TSMC가 있는 대만으로 갔다 결국 다시 그것이 미국 기업들한테 가는 구조라서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이제 무역 코드로 하면 반도체 코드는 아닌 겁니다. 다 그러네요. 완제품 코드인 거죠. 네, 네. 스마트폰, 뭐 컴퓨팅, 프로세싱, 뭐 유닛 이런 게 될 거라서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붙는 관세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기전자 완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세가 붙을 거냐가 사실은 그게 많이 붙으면 한국에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이 감소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차적인 피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잠깐 반도체 업황을 짚어보면은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실적이 이제 그 메모리 수요가 많이 확대됐다면서요.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그 메모리 수요가 네.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런가요? 어떻게요? 지금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근거를 대긴 쉽지는 않은데 왜냐 그게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관세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많이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 선적을 하기 위한 수요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미리 당겨서. 그런 거들 당겨서 네. 발생한 거라면은 네. 2분기 되면 그 수요가 급감하는 효과가 나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더 타격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기업 실적을 놓고 보면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사실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반도체 원래. 기업들한테. 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이제 사이클에서 올 상반기까지가 호황기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호황기의 끝물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이제 호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본격적 불황이 시작되는 사이클이라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분석 자체가 좀 다르게 각도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래요? 거죠. 예. 호황 불황의 사이클이 좀 짧아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요. 반도체 같은 경우 호황기가 1년 반, 네. 불황기가 2년 반 정도 되고요. 지금의 호황기가 언제 시작됐냐? 작년 1분기부터. 네.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가 이제 딱 1년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올 상반기까지가 호황기고요. 하반기가 되면 원래 사이클대로 하면 오히려 불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수요가 좋아질 가능성이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호황기인데도 그다지 그렇게 뭐 이 반도체주 맞습니다. 들고서 이익을 봤다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호황기는 끝나가고 불황기에 접어들는데 이제 관세가 매겨지게 돼서 1차적으로 당장 피해는 없더라도 2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면 좀 뭔가 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게 느껴지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 시기가 사실은 다가온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느냐? 네. 그거는 결국엔 HBM의 효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HBM의 마진율 같은 경우 하이닉스로 보면 제가 볼 때는 50%에서 60%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높아요. 마진율이라 예. 제가 볼 때는 HBM을 제외한 다른 D램 낸드 제품은 수익성이 거의 적자에서 흑자를 살짝 넘어선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HBM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원래 사이클로 하면은 불황으로 가지만 네. HBM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상관없이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렇지만 HBM의 수혜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라면 수혜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수요만 놓고 보면 좀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범용 그 레거시 제품 같은 것들은 어때요? 전망은? 수요가 이번 호황기 사이클이
원래 호황 사이클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 효과로 인한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 증가도 있어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 제품의 양으로도 증가하는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게 호황기인데 네.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호황기에는 사실은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호황기였어요. 이례적으로. 네. 가격 효과만 나타났던 호황기라 호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호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애매했던 호황기마저도 이제는 끝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타이트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좀 변곡점에 가까워졌다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폭격 수준의 관세 매기는 거는 좀 중단이 되고 결국 이제 중국하고 미국 두 나라 대결로 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협상용으로 또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국가별 보편적 관세를 한국 같은 경우 26%였었고요. 하고 나서 불과 한두 주 뒤에 90개월을 유예했잖아요. 그 시점이 사실은 90개월이 아니라 91 동안, 네. 90일 동안 그 날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조금 윤곽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관세 전쟁은 협상용이었다. 그래서 약간 협상 테이블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엄포용이었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사실 원래부터도 트럼프 1기 때 바이든 행정부 때도 네. 같은 맥락에서 항상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스탠스일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때 변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시그널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급하지 않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 쪽이 좀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결국에는 상반기 내에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네.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있을 예상이 되고 거다. 있는데 네. 거기서 중국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보따리, 선물 보따리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극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것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일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미중 갈등의 어떤 그 좀 수혜를 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비슷한 사이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기 때는 아주 그냥 중국의 몇몇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미국 제품이나 우방국의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를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었었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누린 거는 중국의 추격 속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정도가 다였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오히려 한국 기업들도 더 손해를 본 게 많죠.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들이 불편해진 거잖아요. 화해하고 일단 거래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화해가 굉장히 큰 고객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예 거래 못하게 되니까 매출이 한 10%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중국같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중국 H20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 대해서 그런 판매가 막히게 되면 네.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플러스 요인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컸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이슈,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 좀 끝으로 짚어주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는 아마도 계속 연말까지도 불확실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가 반복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나는 뭐 아예 장기면 괜찮아. 2년, 3년 장기면 괜찮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좀 더 저는 투자 기간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만큼 주가도 굉장히 짧은 사이클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밴드를 설정해 놓고 네. 하한과 상한을 설정해서 네. 자주 사고 파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리스크도 줄이고 누적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일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올해도 이 어김없이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보통 하노버 메세라고 이름을 메세가 부릅니다. 박람회란 뜻이죠, 독일어로. 그렇죠. 네. 미사라는 뜻인데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네.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박람회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매년 3월 말 4월 초 되면 하노버에서 산업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든 산업의 기술들이 와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이 독일이 만들었는데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경제를 빨리 일으켜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독일 역시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 중심의 전략을 펼치는 국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생겼고 47년부터 이러한 메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도 소개하고 세계의 기술들을 또 불러서 배우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매년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영상만 봐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장소도 또 한몫을 합니다. 맞아요. 이 하노버 메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게 없습니다. 먹을 데도 없고요. 심지어 뭐 차 타고 나가도 뭐 놀 데도 없습니다. 독일에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에 네. 어떤 그렇다고 특성이. 자연이 아름답긴 한데 또 스위스처럼 이쁜 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또 계절이 지금 이래서요. 네, 참 공부하러 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 제조업과 놀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네. 제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볼트와 너트부터 인공지능 기술까지 다양합니다. 전 시장이 축구장 8배 면적쯤 되는데 거의 대부분 공간에 이 참여업체가 존재할 만큼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술을 뽐내러 참관을 하니까 네. 아직 안 가보신 기업분들 계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연구소 KDI에서 일하시고. 네. 근데 볼트, 너트 이런 박람회 보시러 매년 가신다고요? 네, 왜 그렇게 되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기술에는 이제 까막눈인데요. 저도 이제 거기 가면 어떤 기계 품목 뭐 신기하고 뭐 이래서 돌아다니긴 합니다. 근데 하노버 메세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단지 부품이나 기술만 소개하는 부스가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시가 이루어지는 관이 한 20개쯤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에 관해서 15분 단위로 계속 세미나가 열립니다. 근데 이 세미나가 그냥 기업들의 광고성 세미나가 아니고요. 이 오늘날 유럽의 산업 정책과 관련된 뭐 기업의 전략이나 정부의 전략이나 특정 국가의 또 방향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세미나로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리는 세미나가 아마 일주일 동안 1000개는 좋게 넘을 겁니다. 언제부터 가보셨다고요? 하노버 메세. 저는 2016년에 처음 갔는데요. 거의 10년 다 되셨네요. 그렇죠. 네. 첫 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때가 사실 미국이 트럼프 이전에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하던 시기입니다. 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2016년 하노버 메세인데요. 당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막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네. 독일은 이제 매년 자신들의 산업 전략을 하노버 메세에서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어떤 고민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요. 산업계는 또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고요. 2016년에는 이제 오바마와 메르켈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약속하던 한 해였는데 제가 이제 딱 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이 커다란 분야를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계기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테마 아래에서 제조의 서비스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제조하고 서비스가 한 단어에 있다는 건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게 어떻게 같이 있지?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인 겁니다. 제조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데이터를 통한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전에 없던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죠. 네. 당시 독일과 유럽이 고민한 그 용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약간의 전략적인 휴지기가 좀 있긴 했지만 네. 하노버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요즘 잘 안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때 2016년에 처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럼 그때 독일 또 유럽이 그 당시 생각했던 어떤 대로 방향성대로 산업혁명 어떤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하노버에 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면 이제 그 나이대가 좀 어린 분들도 오는데 용어를 잘 모릅니다. 어서 들어보긴 했지만 그런 게 있었다 정도지 잘 모릅니다. 아저씨 용어 같은 거죠. 그런데 유럽은 그 방향성과 의도는 여전히 잊지 않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이 당시에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도 이유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독일은 네.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국가여가지고요. 네. 중국의 추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개방을 한 이후에 엄청난 규모와 범위로 확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 위기감이 엄청났던 거죠. 하이테크 영역에서는 분명 독일이 우위가 있었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중국의 가성비를 이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도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 우위 분야가 잠식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러 전략들을 고민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 육성을 고민을 해본 거죠. 네. 그런데 이 분야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3차 산업혁명 이래로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한 미국은 설계, 디자인 등과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더 이상 실리콘이 없고 설계도만 있는 거잖아요. 네.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이 쫓아오지 고부가가치 영역은 미국이 이미 앞서 있지 하다 보니까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데 이때 찾아낸 전략이 제조의 서비스화입니다. 네.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는 제조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당시 메세에서 만났던 이 독일 공무원이 저한테 컵을 보여주면서 컵의 손잡이가 딱 그 위치에 있는 이유는 컵을 제조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조 데이터라는 점을 이해를 한 겁니다. 네. 제조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독일만 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전략이 이 4차 산업혁명이었던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안 와닿거든요. 조금 더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최근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는 개념이 이제 산업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라는 점들을 좀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독일은 이제 자신들이 구상한 대로 산업 데이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나를 살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공장이나 기업에서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이나 혹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기업들과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서로 결합을 해야만 진정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기업들은 서로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노하우나 제조 비밀이 경쟁자에게 새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나는 하는 또 거거든요. 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기업 데이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제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대가 생각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치가 경우에 따라서 큰 폭으로 달라지다 보니까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거래되지 않으면 독일이 당초 구상한 4차 산업혁명, 네. 제조의 서비스화는 그저 컨셉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유럽은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거래하고 공유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둔다고 해서 데이터가 거래되고 공유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전기차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요. 네.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진 않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기차를 설계할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배터리 회사도 전기차 회사의 운행 패턴이 있어야 또 전기차에
적합한 배터리를 설계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네. 서로 데이터를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공유되면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이 상대방에게 노출이 되거나 합리적인 보상 못 받을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독일과 유럽은? 네, 이때부터 이제 철학의 나라답게 유럽이 철학적인 접근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하.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할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라는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네. 거래 상대방과 서로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우리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고민 없이 생선회와 같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공급자와 소비자가 이 기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없다 보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데이터가 있으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 원칙을 정부 주도하에 민간이 만들었습니다. 가이아 X라 불리는 네, 원칙인데요. 들어봤어요. 네. 이 음식을 교환할 때 지켜야 될 거래 원칙처럼 데이터 거래에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는 상대방하고만 거래하도록 아하. 권고를 하는 겁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스스로 선택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거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근데 겁니다. 그 데이터 저장하는 게 다 클라우드 이게 미국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또 데이터 주권의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 아무리 유럽의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경쟁력이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저장되는 클라우드가 전부 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 기업들의 클라우드에 엄청난 데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고 클라우드법이라는 걸 2018년에 만들면서 네. 영장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앉은 자리에서 경쟁력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죠. 되는 환경이 네. 돼버리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기준을 지키는 주체 간에만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네. 유럽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이아 X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산업 분야의 온갖 X들이 있습니다. 네. 카티나 X, 매뉴팩처링 X, 항공 분야의 에어로스페이스 X 이런 생태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 오늘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유럽이 남 좋은 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의 국경을 넘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유럽은 자신의 국경을 넘을 때 제조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게 그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으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제품만 우리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전략들을 세우고 그러한 명분 하에 디지털 여권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여권에는 그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데이터 덩어리가 담겨 있어야 사람의 합니다. 여권에 그 정보가 기본적인 게 담겨 있듯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제조 경쟁력, 그러니까 유럽의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나라들의 제조 경쟁력들이 유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가이아 X를 지키는 기업들 간에만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네. 자칫하면 가이아 X를 지키지 않으면 내 데이터만 주고 아무런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이아 X라는 개념을 나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가이아 X가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개념이지만 환경적인 요인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사항처럼 네. 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에는 어떤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루빨리 우리도 이러한 산업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플랫폼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 데이터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네. 역시나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원칙이라든지 플랫폼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서 독일의 생태계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일본은 우라노스라는
운영하는 형태로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 강국인 입장에서는 성장의 원천은 여전히 제조업입니다. 네. 디지털 시대가 10번쯤 더 찾아와도 디지털 제조업의 강점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활용될 때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산업 데이터 측면에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서 활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